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70년을 함께한 동맹이 건네는 신뢰의 언어. 하지만 때로는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건네는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칭찬인가요? 통보인가요? 격려인가요? 이별 통지인가요? 2025년 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은 단순한 정책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북한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전환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2025년 1월 29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받아든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막상 문서로 확인하니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한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 6위권의 군사력, 첨단 무리체계, 잘 훈련된 병력, 숫자로만 보면 북한을 압도합니다. 미국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 우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다음 문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결정적이지만 제한적? 이 모순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바로 새로운 한미동맹의 핵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나면 돕겠지만 그 전까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억제와 방어는 한국의 목, 미국은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은 누가, 언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요? 미국 역사 시간에 배웠던 먼로 독트린을 기억하십니까?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이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유럽은 미국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그 대신 우리도 유럽 일에 끼들지 않겠다. 2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반구 방어라는 세련된 이름을 달고 말입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명확합니다. 북미, 남미,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가 1순위입니다. 여기에 중국 견제가 2순위로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는 이제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 주변 이익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략 지도에서 한반도는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한 거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전쟁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들은 말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 한국전쟁 이후 72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이 권한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언제?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 우리 정부는 이것을 주권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동맹 먼대화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30년을 근무한 퇴역 장성의 말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좋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작전권을 받는 순간 작전 계획, 정보 공유, 무기체계 통합, 모든 것이 달라진다. 준비됐나? 솔직히 모르겠다. 콜비 차관은 서울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지원, 킬체인 강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듣기에는 좋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자주 독방을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은 하되 핵심 기술은 제외, 무기 판매는 하되 가격은 가섭상 불가, 정보 공유는 하되 등급은 제한적. 결국 우리는 미국 무기체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 주군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건 별리의 문제다.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미국, 수신인은 대한민국. 금액은 GDP 대비 3.5%. 2024년 한국의 국방비는 약 57조 원, GDP의 2.9%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3.5%로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약 20조 원을 더 써야 합니다. 1년입니다. 미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GDP의 2%를 쓴다. 당신들은 북한이라는 실제 위협을 직면해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유럽보다 적게 쓰나? 한국 정부는 이미 답했습니다. 2025년부터 5년간 국방비를 매년 6% 이상 증액하겠다고요. 계산하면 2029년에는 거의 3.5%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돈만 더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도 제시했습니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교사 장비를 구매하라는 겁니다. 목록을 볼까요? F-35 전투기 추가 도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AH-64 아파치 헬기, MIA 에이브럼스 전탄, 여기에 사드 추가 배치까지.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따로 없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한숨이 들립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는 무기를 왜 비싸게 사와야 하나? 하지만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맹 유지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맹을 구매하는 건가요? 주한미군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방어군에서 인도태평양 기동군으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실체입니다. 2024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당시에는 그 의미가 모호했습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이들은 이제 한반도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타이완 해협위기 출동, 남중국해 분쟁 출동, 일본 방어 출동. 한국에 주둔하지만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신속 대응군이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아시아 전역에 군대를 배치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평택 미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목적지는 타이완 인근 해역.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은 자동으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타이완 위기 시 주한미군 대부분이 출동하면 한반도 방어 공백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 북한이 움직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전자권 환수도 그 일환이고요. 결국 순환 논리입니다. 미군이 떠날 수 있으니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우리가 강해지니 미군이 더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동맹일까요? 미국의 위협 순위표가 공개됐습니다.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이란, 그리고 4위 북한. 2024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국가,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 직접적인 위협. 미국의 북한 묘사는 늘 이랬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북한이 4위로 밀려났습니다. 왜일까요? 북한이 약해져서?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더 정교해졌고 핵탄두는 더 많아졌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미국의 관심이 중국으로 완전히 쏠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이 미국의 패권에 실질적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관리 가능한 문제로 격화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서에서 빠진 단어입니다. 비핵화. 오바마 시절부터 트럼프, 바이든을 거쳐 계속 나오던 이 단어가 이번 국가 방위 전략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 둘째,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되 관리만 하겠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게는 악몽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비핵화 목표는 여전하다. 다만 전략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외교에서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관심을 잃은 북한 문제를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선을 그어봅시다. 제1구슈에서 시작해서 오키나와를 지나 타이완으로 다시 필리핀 루손섬까지. 이것이 바로 제1도련선입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그었던 선. 이제 미국은 같은 선으로 중국을 가두려 합니다.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타이완을 보호하고 남중국해를 통제하는 전략적 라인입니다. 미국의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일본에는 미사일 기지 확충, 타이완에는 무기 판매 증대, 필리핀에는 미군 기지 재확장, 그리고 이 모든 동맹국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스로 지켜라. 우리는 돕겠다. 한국의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는 제1도련선 밖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봉쇄망의 후방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떨까요? 미국은 한국의 양자태기를 요구합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국 견제에 동참하거나 알아서 하거나. 문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사드 배치 때의 경제 보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미사일 방어체계 하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중국 봉쇄망에 참여한다면 국방부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줄타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언제까지 이 줄타기를 용인할까요? 제1도련선은 단순한 군사 전략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의 선입니다. 2025년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공동성명서를 받아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지난 수십 년간 한미 공동성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실수일까요? 양국 외교부는 별 의미 없다고 했지만 외교문서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대신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동맹 환대화, 역할 조정, 책임 분담 강화.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번역하면 간단합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임기 내 완료 목표, 국방비는 매년 6% 이상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는 330억 달러 규모로 확대,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 기지 이전비, 방위비 분담금, 각종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총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원입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미군 유지비를 우리가 다 내면서 작전권까지 우리가 가지면 미군은 왜 있는 거냐? 정부는 답했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2만 8천 명의 미군이 정말 한반도 방어에 전념할까요? 아니면 중국 견제를 위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말합니다.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은 패키지입니다. 환수하는 순간 감축이 시작될 겁니다. 단계적으로, 조용히. 70년 동맹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이후 우리는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 우산이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치지는 않겠지만 비를 다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더 큰 우산을 만들 것인가? 비를 맞을 각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우산을 찾을 것인가? 동맹의 역설로 시작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칭찬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통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겠죠? 70년 동맹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협력으로, 무조건적 지원에서 조건부 지원으로, 한반도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전체로. 어쩌면 이것은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상국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준비는 부족하고 비용은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유지할 것인가? 자주족방을 완성하되 핵무기 카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북한과의 대화는 재개할 것인가? 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이 그은 선 안에 머물 것인가, 밖으로 나설 것인가, 동맹이라는 이름의 우산 아래 안주할 것인가, 스스로 하늘을 떠받칠 것인가. 2025년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략적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